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사기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은 소송을 통해서 했고요. 걸린 기간만 따져보면 1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심리상 한 4, 5년은 걸린 기분이더라고요. 그만큼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승소하고 또다시 제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제 삶을 되찾아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건 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요. 결혼 전에는 제가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남들은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뭐가 못나 매일 혼자서 청승을 떨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혼 후 제가 느끼는 결혼 이전의 삶은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돌아가고 싶은 완벽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비록 이혼녀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삶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를 혹여 외롭다고 누구든 만나 의지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성분이 있다면 말려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겸사겸사 제가 겪었던 황당하고 어이없던 사연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작당을 하고 철저히 저를 속였는데요. 그때도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어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고 와이프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그걸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나 본데 아무래도 저를 호락호락하게 본 것 같았어요. 제가 인상이 순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하지만 반전으로 성격은 그다지 순한 편은 아닌데 전 남편은 그런 성격을 알았으면서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 때문에 더 화가 났었는데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이 저에게 사기친 건 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상견례 때 당신이 집을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셨거든요. 사실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말리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다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리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저희도 어쩔 수 없었는데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가 매매 계약했다는 집을 가보니 좋긴 했어요. 둘이 살기엔 평수가 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전세도 아니고 매매이니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도 그렇고 혼수 장만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가 집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랑 저희 부모님은 혼수 장만에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죠. 그렇게 완성된 저희 신혼집은 집들이에 놀러온 사람들마다 감탄할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직업 특성상 야근도 많고 출장에 외근도 많아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워낙에 저는 제 일을 사랑했고 또 만족하고 있었기에 불만은 없었죠. 집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완벽히 누리지 못해도 나중엔 실컷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 남편에게도 의외의 면을 발견해 당신은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자부했는데 그렇게 제가 감사하고 좋다고 했던 것들은 죄다 사기였어요. 전부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저 혼자 놀아난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요. 우선 어쩌다 제가 저런 인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방송국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쭉 여러 방송국을 다니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만들다 보면 정말 여러 관계자 사람을 만나거든요. 장소도 섭외해야 하고 때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남편에게 상당수 도움을 받아 일이 수월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어 신경을 써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제 마음에 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정신없이 바쁜 생활 탓에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그런 마음도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있던 저였기 때문에 사실 반 시체나 다름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남자가 저에게 공이란 공은 다 들이고 있더군요. 그것도 자그마치 3년이 넘었는데 그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런 수뇌부를 갖고 있는 남자라면 만나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드디어 그 남자의 마음에 화답을 했는데요. 지금은 딱히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제 전남편의 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둥글둥글 곰상이었어요. 여러분들 푸바오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웃을 때는 순진무구한 아이처럼 귀엽기도 했는데 제가 처음 연락해서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이 남자의 얼굴이 세상을 다 가진 어린아이 같더군요. 저는 그 얼굴이 좋았어요. 게다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초롱초롱 눈빛을 빛내며 경청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연애를 아주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에 혹했던 거였죠. 하지만 인연은 타이밍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오랜만에 깨어나고 있는 연애세포가 반가웠고 순식간에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오랜만에 하는 연애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게다가 바쁜 제 일정을 100% 이해하고 있던 남편에게 그야말로 홀딱 빠져 있었는데요.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 저를 챙겨줬어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 우산, 겉옷, 아플 때는 약까지 사와서 저를 챙겨줬는데 덕분에 제가 연애 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는 처음으로 결혼에도 관심이 있을 때였는데 그렇게 연애 4년을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그 남자와 약속했죠. 당시도 좀 바쁠 때긴 했어도 연봉이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살 만큼은 되었어요. 더욱이 저 혼자만 버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도 연봉이 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 벌면 그럭저럭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 인상도 꽤 좋았죠. 시어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하셨는데 일을 오래 해서 그러신지 일하는 며느리를 좋게 봐주셨어요. 요즘은 여자도 능력 있으면 자기 능력 발휘하고 살아야지. 나야 먹고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덕에 이렇게 아들도 키우고 방송국 다니는 며느리도 보잖아. 내가 요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드디어 아들 장가 보내고 해방인데 이렇게 똑똑하고 멋진 며느리도 보다니. 내가 말년에는 복이 좀 있으려나 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어머니도 참 저희가 왜 싸워요. 그리고 이렇게 저 좋게 봐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저도 형섭 씨한테 어머니 얘기 종종 들었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호망이라면서요. 아우 얘가 그래? 정말 못 말려.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니야. 기존 고객들 관리만 좀 해드리고 있지. 신규 계약은 거의 없어. 그래도 뭐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마 내가 아들 며느리 등골 빼먹겠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도 참 내가 남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이제 나한테 의지해도 돼. 나는 말이야 장가 가서도 엄마한테 잘하는 아들이 될 거야. 됐어. 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우 얘가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어쩌지? 민경아, 내가 니들 결혼식 전까지 얘 정신교육 시켜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 장가 가면 이젠 나랑은 끝이야. 장가 가서 자기 식구 생겼음 거기에 잘해야지.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인데 끝이라고 하세요? 저는 오히려 어머니 생각하는 형섭 씨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도 엄마가 한 분 더 생긴다는 마음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머, 어쩜 말을 이렇게 예쁘게 잘해? 엄마라니. 나도 딸이 생긴 기분이다. 사실 주변에 딸이 있는 내 또래들 여자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거든. 말이라도 고마워. 우리 진짜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저는 그때 그게 제 발로 걸어가는 지옥길인지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이왕이면 고부 사이라고 해도 잘 지내면 좋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그때부터 신혼집은 당신이 책임진다며 호언장담하셨는데 그게 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진명이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주셨는데 말씀은 대출을 조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대출까지 받으실 필요 없다고, 그 부분은 그럼 저희 부부가 대출을 받던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그 정도는 당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당신이 사는 집도 아닌데 빚까지 지면서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다는 게 부담스러워 내키지 않았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한 말도 있고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대신 우리 엄마 부담 덜어드리게 용돈 좀 넉넉히 드리면 어때? 나는 사실 이런 일이 없어도 엄마 생활비 겸 용돈은 드리고 싶었거든. 근데 우리가 그 대출금 내는 셈 치고 그 돈 엄마 쓰시라고 드리면 우리는 엄마 용돈 챙겨드려서 좋고 우리 엄마도 우리한테 집 해줬다고 생색도 나고 양쪽 다 좋은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집 대출금 다 갚으면 우리 공동명의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결국 우리는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집 생기는 거니까 그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 개소리 같지만 그때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일을 하신다고 해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용돈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 하시는 일이 보험 일이다 보니 수입이 들쑥날쑥이었는데 남편 말대로 넉넉히 우리가 대출금 갚는다는 생각으로 들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저는 정말 조금 받는 줄 알았다는 건데요. 이게 알고 보니 계약금만 시어머니 돈이셨지 대출이 무려 90%였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나 대출이 나오는 부동산이 있을까 싶어 아는 분께 물어보기도 했는데 신축이면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 1000에서 2000 정도 대출을 받으셨나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다 보니 한 사람이 경제권을 갖기보다 생활비와 부부 공동으로 쓰는 돈을 각자 얼마씩 들이며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100만 원,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50만 원, 비상시 쓸 적금 50만 원, 이렇게 각자 200만 원씩 내놓고 생활했는데 그 관리는 남편이 했죠. 저보다 남편이 그런 부분에서는 더 꼼꼼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거의 대부분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돈이었고 자기 돈까지 보태서 집 대출금을 갖고 있었더군요. 저는 그걸 한참이 지난 후에나 알았어요. 그리고 뭐 제가 난 200만 원에서 전부 해결이 되었다면 문제 삼을 것도 없었는데 당연히 저희 생활비에서 빵꾸가 나 그게 슬슬 문제가 되어갔죠. 남편이 처음엔 자기 돈으로 메꾸다 야금야금 대출을 받아서 메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비상시 쓸 적금 따윈 애초에 모인 적도 없었는데 여기서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간 돈만 순수하게 3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저희 친정 용돈 50만 원 드리면 나머지는 50만 원이었는데 아무리 식구가 딸랑 둘이라고 해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 이외에 또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아세요?
이 부분도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그걸 알았을 때는 결혼하고 6개월이 넘었을 때였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진짜 바빴거든요. 결혼도 겨우 그날은 빼야 한다고 우겨서 뺐었는데 신혼여행 2박 3일 다녀오고 거의 집에는 잠만 겨우 자러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솔직히 집에 안 가고 대충 어디서든 자면 한두 시간이라도 더 자는데 그래도 남편 옆에서 자고 싶어서 꾸역꾸역 집에 들어갔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꼼꼼할 줄은 알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면 청소며 음식까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먹을 밥까지 꼼꼼하게 랩핑을 해뒀는데 처음엔 그 성의가 너무 감동이라 그 음식들을 다 먹고 자곤 했어요. 하지만 이윽고 그럴 시간에 얼른 씻고 남편 품에서 자고 싶었던 저는 그 밥도 먹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야근도 끝이 났어요. 그건 바로 개편이었는데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하나? 개편 때문에 일이 줄었거든요. 사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던 참이라 저는 내심 개편이 반가웠어요. 신혼인데 바빠서 제대로 남편이랑 좋은 시간도 즐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참에 남편과 오붓한 시간도 많이 보내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할 생각에 설레이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오늘 당장부터 남편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는데요. 제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 옆에는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으셔서 과일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일찍 집에 들어온 저를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 두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두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저도 덩달아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차림이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요.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누가 봐도 파자마 차림이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거리가 가깝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차림으로 저희 집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다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도 뭐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 옷차림이 괜찮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이해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그저 시어머니가 파자마가 속옷도 아니고 남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낌새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무리 남편이 꼼꼼하고 세심하다고 해도 청소며 정리가 너무 살림 구단 같은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감탄하고 내가 남편을 잘 골랐구나 좋아했죠.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집안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오기 전엔 늘 밖에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으로 청소나 요리 같은 살림은 자신이 없었는데 솜씨가 빼어난 남편을 만나 저는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더군요. 제가 개편 후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거든요. 그렇게 치우는 것도 잘하고 정리전돈도 잘하던 남편은 저랑 있으면서 영 딴 사람이 되었는데 건조기에서 나온 빨래를 갤 때도 서랍에 있는 옷들과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서랍에 정리된 옷들은 아주 칼각을 자랑하며 예쁘게 들어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빨래를 정리하는 남편의 손에는 영 다른 옷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들도 이상했어요. 요리도 제법 잘한다고 해서 그런 줄은 알았지만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내공이 느껴졌는데 그 정도 의문점이 생기니 답은 바로 나오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자기야, 혹시 나 바쁠 때 우리 집에 어머님이 자주 오셨어? 어? 그걸 왜 갑자기 물어? 그냥 뭐 오다 가다 종종 왔지. 왜? 아니, 서랍에 든 옷도 그렇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어머님이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그럼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거야?
그냥 엄마가 자기 일하느라 힘든 것 같다고 자기가 한다고 해서 몇 번 했어. 근데 왜 자기는 그런 얘기 나한테 한 번도 안 했어? 전에 어머님 우리 집에 계실 때도 아무 말 안 했잖아. 그야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거고 또 온 김에 이것저것 해줄 수도 있지. 왜? 자기는 그게 싫어? 나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건 맞아. 감사하지. 근데 말이야, 서랍에 내 속옷까지 정리해 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난 그게 자기가 한 줄 알고 여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럼 그동안 계속 내 속옷을 어머님이 빨래하시고 정리까지 하셨다는 거잖아. 뭐 어때? 같은 여잔데. 그리고 자기도 궁금하면 물어보지. 왜 내가 그걸 다 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자기도 눈치껏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빨래를 그렇게 내놨겠어? 자기한테도 내가 빨래 돌릴 때 내 속옷까지 빨아달라고 하진 않았잖아. 늦게라도 내가 할 건데. 그래도 뭐 우리 엄마가 해줬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자기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우리 집에 어머님이 도대체 얼마나 자주 오신 거냐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사주신 집이고 아들 집이라고 해도 매일같이 오시는 건 좀 아니잖아.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좋기만 했는데. 왜? 그럼 나는 뭐 맨날 자기만 기다리면서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어? 겸사겸사 집도 가까우니까 온 거지. 엄마도 우리 집에 오는 거 좋아하고. 나는 지금 자기 반응이 진짜 이상해. 저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답답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깝기도 하고 아들 집인데 바쁜 며느리 대신 수고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하는 살림이라도 시어머니한테 보이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고 저는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한 것 같아 대화 말고 부탁을 하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내가 예전처럼 바쁘지 않을 거니 시어머니한테 힘들게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못하는 살림이라도 제가 자꾸 해봐야 늘지 않겠냐고 중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전달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연락드릴 수도 있지만 아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남편이 얘기를 잘 했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집은 예전보다 좀 엉망이 되긴 했지만 제 마음은 전에 비하면 훨씬 편안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남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는데요. 분명 저한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처음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슬쩍 간단한 술상과 함께 회사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고 능청스럽게 대화를 피하는 거 있죠. 분명 한숨도 자주 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게 고민이 있어 보였는데 저한테 말하기가 좀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을에 겪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지나쳤는데 그 일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편이 하던 고민은 저랑도 아주 많이 상관 있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때부터는 한동안 저희 집에 뜸했던 시어머니가 주말이면 여지없이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당신 이름으로 구입한 집이라 그런지 저희 집을 마치 당신의 별장인 듯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한두 번도 아니고 주말마다 불편하기 짝이 없었는데 당연하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해하는 게 이상한 거라며 당당하셨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이 너무 더럽다고 자기 손이 안 가서 그런 것 같다며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혼잣말하는 게 습관이자 버릇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은 혼잣말은 기가 막혔어요. 내가 매일 와서 치울 때는 이런 얼룩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게 뭐야? 하여간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표가 나지. 냉장고 안은 또 왜 이래? 이거 상했네. 아, 아까워라.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쟤는 왜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오고 난리래? 그냥 전처럼 내가 낮에 와서 실컷 입고 그럼 좀 좋아? 내 집인데 나는 오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시어머니 혼잣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이 집은 저희 신혼집으로 사주신 게 아니고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종종 왔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는데 매일같이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놀라운 사실도 알았는데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통장이며 다이어리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에도 손을 대신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 다이어리에는 일기 비슷한 제가 쓴 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그것들을 꺼내 설마 이런 것도 다 보신 거냐고 좀 예민하게 따졌어요. 아니, 있길래 좀 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이걸 왜 꺼내서 보셨어요? 나는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 뭔지 몰라서 좀 보다가 네 일기인 것 같아서 보다 말았다. 그게 이렇게 발끈할 일이냐? 그럼요. 누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다이어리를 훔쳐갔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요? 얘 좀 봐.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럼 애당초 거기도 네 잘못이지. 왜? 열쇠도 달아서 잠그고 다니지 그러니? 별 내용도 없더만. 나는 뭐 방송국 사람들 얘기 적혀있을까 좀 봤다. 엄마도 참 왜 그랬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뭐야 이놈아? 그러게 가재는 걔 편이라고 너는 네 마누라 편이라는 거지? 하여간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집도 떡하니 사주는 시어머니인데 그 은혜도 모르고. 저는 순간 자존심 상하게 입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순간 제 안식처가 아닌 족쇄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기함할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어느 날 집에 이상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남편 앞으로 날아온 비톡 촉장이었어요. 살다 살다 그런 우편물은 처음 봤는데 야금야금 많이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뭐냐고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거짓말에는 속을 수 없어 결혼하고 엄청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돈을 쓸 일은 술, 여자, 도박 이 셋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셋 다 아니라고 잡아댔고 급기야 자기도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자기 입으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 비밀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준 우리 집이 대출이 90%나 있는 깡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생활비와 적금인 줄 알고 남편에게 주던 제 돈은 그 대출금 갚느라 대부분 쓰였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이름만 갖다 썼지 남의 돈으로 자기 빚 갚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된 거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며 어차피 우리가 사는 집이니 저랑 반반씩 해서 대출금을 좀 갚자고 했는데 기가 막혔죠.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 속은 것도 열받는데 4명이도 아닌 집 대출금 갚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애당초 상견례 때도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린 사람도 저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 또 자기 집이라고 집도 해줬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열이 안 받을 수 없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남편이 그간 혼자 쳐놓은 사고도 짜증이 났어요. 결국엔 집 대출금이란 남편 빚도 같이 갚아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능력에 살 수 없는 집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맞다고 팔아서 집 대출부터 갚자고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 집을 왜 제 마음대로 파냐고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따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졌어요. 이렇게 90% 빚으로 사주신 집이 사주신 거냐고요. 이건 그냥 저희더러 대신 빚 갚고 살라는 건데 그럼 명의라도 우리한테 줘야 하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제가 집 명의 가지고 따진다고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고 대출 다 갚으면 어련히 명의도 공동명의로 바꿔줄 건데 제가 너무 속물이라고 핏대를 세우셨어요. 정말 기도 차지 않았죠. 자기들이 지금 저한테 쌍으로 사기친 건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짝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계속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제 명의도 아니고 그 빚 갚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주던 돈을 그달부터 딱 끊어버렸는데요. 남편은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 억울해 죽겠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누가 더 억울한지 제대로 따져보자고요. 그래, 자기 화난 거 이해해. 근데 나도 중간에서 힘들었어. 오죽하면 빚까지 지면서 지금까지 버텼겠냐? 그런 건 자기가 좀 이해해줘야지. 나는 엄마한테도 자기한테도 좋은 사람이고 싶단 말이야. 지금 뭐라는 거야?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이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 나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다 알면서 한통 속으로 나를 속인 자기한테 더 화나. 자기는 이걸 나한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서 내가 영영 모르겠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지. 자기랑 나랑 200만 원씩 400인데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금리가 변동금리고 장인 장모님 용돈은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는데 줄인다고 줄여도 공과금 내면 진짜 없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한 거야. 그럼 식비라도 굳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여기 와서 가정부 노릇 했으니까 몸으로 떼온 거나 다름없지. 진짜 사람 할 말 없게 만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같아? 애당초 이 집 왜 고집 피운 건데? 입장 바꿔 생각해봤어? 자기도 좋아했잖아.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되지. 막말로 이 집에 거주하는 건 우리 아니야? 그래, 우리 엄마가 좀 억지를 부렸다고 치자. 그래도 뭐 우리 엄마 욕심 채우려 한 거 아니고 우리 좋게 살라고 한 거잖아.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어머님이 사주신 집이니까 명의 부분 불만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 명의로 한 어머니 마음은 사심이 있다고 생각해. 막말로 여기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시잖아. 매달 남의 돈으로 대출 빚 갚으시면서. 그뿐이야? 나랑 우리 엄마 아빠는 깡통집인 줄도 모르고 여기 혼수한다고 얼마나 무리했는데? 남이라니. 진짜 말 그렇게 할래? 그리고 자기가 해온 혼수는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 우리 엄마가 가져가서 쓰시는 것도 아닌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러니 우리 엄마가 자기더러 속물이라고 하지. 저는 남편의 속물 소리에 더는 참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찮을 인간들이 되레 저를 속물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그달부터 주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제 동의도 없이 들어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너무 열받게 어디에 물어도 속 시원한 답은 들을 수 없었는데요.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맞는 게 남편과 그날 이후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된 거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빚도 같이 갚고 우리 사는 집 대출금도 같이 갚아 나갔으면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다다 하며 남편을 쥐잡듯 잡았는데요. 그렇게 한 두어 달이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짐을 싸서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왔더군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앞으로는 여기서 살 거라고 당신 살던 전세 아파트 보증금을 뺐다고 하셨는데 그 돈으로 남편이 짐 빚을 갚아준 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안방 쓰는 거 아니겠냐고 안방에 있던 제 물건을 마음대로 빼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가 있어 기가 살았는지 낄낄거렸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저 사람이 제가 좋다고 저를 쫓아다녔던 인간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냥 편하게 이 집에서 둘이 살라고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남편도 무슨 이런 일로 부모를 찾냐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는데 다행히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른 뒤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핸드폰에 들렸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희 아빠가 물으셨는데 저는 핸드폰이 대고 바로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고 다급히 말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졸지에 한 집에 양가 부모가 함께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크게 쉬셨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긴 했는데 끝내 그 뻔뻔함은 잃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뭐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제 명이지만 대출 다 갚으면 애들 명의로 해줄 거고 애들이 주는 용돈으로 대출금 냈는데 그럼 그 돈은 제 돈이죠. 안 그래요? 내가 내 돈으로 빚 갚아주고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성을 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부인, 그건 억지죠. 아니, 애당초 저희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리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서방 빚까지 지면서 사부인 전세보증금도 날렸지 않습니까? 그건 이기적인 따님 때문이죠. 부부면 남편 빚도 같이 갚아줄 수 있는 건데 자기 속였다고 매달 내던 돈도 딱 끊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집 대출금 미납되면 경매돼요. 그럼 이게 다 저희 딸 때문이라는 소립니까? 여보, 진정해. 저기 사부인,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죠. 결국엔 애들 잘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여기서 산친하고 버티면 애들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집 정리하시고 지금이라도 애들은 애들 힘으로 살게 하죠. 네? 그럼 저더러 제 집을 팔라는 소리세요? 저는 싫어요. 어떻게 장만한 찻집인데요. 그리고 저 시어머니입니다. 여기에 살 자격 있어요. 두 분은 서로 의지할 옆 사람이라도 있지. 저는 뭐 누가 있습니까? 말년은 여기서 며느리 수발도 좀 받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엄마는 뻔뻔하다 못해 당당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그야말로 뒤로 넘어갈 지경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같다며 저더러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 자리에서 물으셨는데 대답은 뻔했죠.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며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웃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선배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했고 의외로 답은 간단했는데요. 변호사님 말이 저 모르게 흘러간 대출금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용도가 분명히 있는 돈이었는데 공동 자금을 빼돌린 거니 그 돈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재산 분할은 할 것도 없으니 그저 들어간 제 돈만 빼낼 생각이었는데 남편의 급여에 압류를 걸기로 했어요. 조금 절차가 복잡하긴 했지만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 제가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회사에 망신이라며 남편놈이 합의 이혼해 줄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했고 저는 그동안 들어간 대출금 중에 내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돈은 어차피 생활비랑 적금이었잖아. 어차피 소비를 위한 돈이었다고.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그 집에 공짜로 산 거잖아. 월세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고맙더군요. 5만 정 떨어지게 해줘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인정사정 봐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인간은 결국 회사에 퍼질 소문이 무서워서 저에게 집 대출금으로 들어간 돈의 2분의 1을 정산해서 입금해줬어요. 그 돈의 출처는 솔직히 궁금하진 않았는데 시어머니 보증금 남은 돈이랑
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그 집 대출금이랑 자기 신용 대출금까지 갚아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며 그때도 억울하다는 듯 저를 원망했는데 솔직히 인간들이 왜 그렇게 그 집에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누가 무리해서 그 집을 지키라고 했나요? 그리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원하는 집에서 둘이 살게 되었으니 잘 된 것 같았는데 왜 저한테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렇게 저의 이혼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잘 끝났죠. 그리고 덩달아 소문이 무서웠던 그 인간은 결국엔 회사도 오래 다니지 못했는데 제가 일부러 퍼뜨리지 않아도 사람들의 호기심은 소문을 만들어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으니 별의 별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저는 애당초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서 소문이 퍼질지언정 헛소문이 퍼지진 않았는데 남편 쪽은 참 다양한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았어요. 바람이 났다는 건 기본이고 돈 문제다, 고부 갈등이다, 소문이 무성한 것 같았는데 원래 남의 불행은 누군가의 가십이라고 나중에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만난 여자가 애를 낳아서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까지 났다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뭐 너 때문에 이런 개망신을 당해서 회사를 못 다닌다는 거였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딴 소리 하려고 일부러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또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도 찾았겠다, 이혼해서 남남이겠다. 저는 더 이상 불편하게 전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집이 경매로 홀라당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땐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빠지면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집이었다는 건데 씁쓸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순전히 저 때문이라며 자기랑 자기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끝까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이혼까지 했는데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아주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떠드는 것도 힘들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전 남편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찾아와 괴롭힌다고 호소했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했어요. 그리고 경찰 2명에게 둘러싸여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로 향하셨는데 그 후로는 다행히 두 인간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원래의 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네요. 이미 충분히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물론 결혼해서 잘 살았다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가 현재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복의 기준을 낮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쩐지 잘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힘이 나요. 누군가 그랬는데 결혼도 이혼도 결국엔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행복이죠.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혼했으니 이왕이면 아주 많이 행복하고 싶어요. 과거를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사람을 기만할 수 있을까 어이가 없는데 이젠 그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요. 이미 그 인간들은 그런 모자란 자기들 생각으로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 인간들은 평생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 수도 있겠지만 부디 선량한 다른 여자가 그 인간들이랑 엮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는 또 무슨 죄냐고요. 그리고 끝으로 더 빛나고 나아질 제 싱글 라이프를 소망하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도 진짜 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반쪽을 만났으면 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보람 있고 행복하시길 소원하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아이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저도 한때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말로는 다 하지 못할 많은 일들로 지금은 혼자예요. 다 들으시고 제게 응원을 부탁드려요. 저는 꽤 늦은 나이에 보험 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게 된 건 역시 전 남편이 끊임없이 저를 무시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것을 견디다 못해 구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니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일찍 엄마를 여의고 아빠는 하나뿐인 제게 극진한 정성을 쏟았어요.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마저 잃을까 항상 노심초사하셨었죠. 그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왈가닥에 가까웠어요. 남들보다 에너지도 넘치고 무서운 것이 별로 없었던 어린 저는 결국 사고를 크게 치고 말았어요. 아빠가 집에 안 계신 틈을 타 옆집 친구와 버려진 사다리를 주워다 옥상에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내기를 했던 거예요.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너무 스릴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 저는 친구보다 먼저 올라가겠다고 나섰죠. 저는 친구들어 밑에서 사다리를 잘 잡아달라 했지만 그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어 꽉 잡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제 몸무게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다리는 뒤로 꼬꾸라지고 말았죠. 친구는 잽싸게 피하면서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침 집에 오는 길에 위험한 장난을 하는 저를 보고 달려오신 아빠는 떨어지는 저를 받으려다 더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저는 밑에서 받쳐준 아빠 덕분에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문제는 아빠였어요.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쳤고 그 후로 아빠는 발을 절뚝이며 영구 장애를 얻고 말았어요. 아빠의 절뚝이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웠죠.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모든 위험 변수를 생각하고 병적으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왔거든요. 제가 아빠를 장애인으로 만들었지만 아빠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조아만 무사하면 됐다. 아빠는 괜찮아.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빠 다리가. 아니야. 아빠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걸어 다니잖아. 다만 절뚝여서 보기 안 좋을 뿐이지 아픈 것도 없고 정말 괜찮아. 우리 딸 미안해 하지 마. 부모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걸까요? 아빠는 오히려 미안해하는 저를 끌어안으며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아빠 말처럼 느리기는 하지만 걷는 데에 큰 문제가 없어 하던 일도 계속 하실 수 있었어요. 아빠는 실리콘 마개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셨었는데 밑에 직원도 2명이나 두고 나름 잘 굴러가서 저의 부녀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아빠는 제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 더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공장 운영도 잘 되고 아빠도 당신이 장애인인 것에 대해 받아들이며 저와 잘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불행은 또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불이야. 빨리 119 신고해. 뭐? 불이라고?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던 아빠 공장에서 큰 불이 났던 거예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의 주 재료가 실리콘이었기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 커 보이던 아빠의 공장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타버린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게다가 직원들의 도피를 돕다가 아빠는 화재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온몸이 망가진 아빠는 정말 병석에 눕게 되었어요.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일어나 본 경험이 별로 없으셨죠. 그때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태였고 학교마저 다니기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의 큰 도움으로 간신히 고등학교 3년을 포기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어요. 물론 대학까지 꿈꾸는 것은 제게 사치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장도 없는 20살짜리에게 회사라는 문턱은 어림도 없었고 편의점, 주유소, 물류센터, 청소일까지 온몸으로 버텨야 하는 일들이 주였죠. 그래도 감사했어요. 저라도 멀쩡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아빠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아빠를 원망한 적은 없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곧 금방 깨달았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아빠 원망만 하며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빠는 저 때문에 다리도 절게 되었고 더 좋은 삶을 제게 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 공장을 잃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일찍 철들은 딸에게 아빠는 더욱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좋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괜히 우리 딸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고생이라니. 아빠가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걸 고생이라고 할 거야? 아니잖아. 당연한 거야. 아빠와 날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대학 캠퍼스에서 낭만을 한참 즐겨야 하는 우리 딸이 이렇게 손까지 다 풀어가면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미어진다. 아빠가 아주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 나 우리 집이 이렇게 안 됐어도 대학 갈 공부머리는 아니었다는 거야. 어때? 웃기지? 아빠를 안심시키기 위해 장난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저도 제 또래의 아이들이 전공 서적을 들고 싱그러운 대학생의 냄새를 풍기며 다니는 것을 보면 마냥 부러웠죠. 하지만 제 현실은 그들과 완전 달랐죠. 많은 일을 했지만 저는 물류센터에서 가장 오래 일을 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조아씨, 오늘 일 끝나고 저녁 같이 먹을래요? 네? 팀장님이랑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는 제가 속한 팀을 관리하는 관리직이었고 같이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그때까지 연애도 모르고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아서 그게 데이트 신청인 줄도 모르고 저는 밥만 아주 맛있게 얻어먹었죠. 감사합니다, 팀장님. 잘 먹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아씨, 이대로 가게요? 네? 밥 다 먹었으니 집에 가봐야죠. 아닌가요? 눈치가 참 없는 아가씨네. 진짜 나랑 저녁만 딱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남자는 제게 고백했고 저는 그게 연애인 건지 사랑의 감정인 건지도 모르게 그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교제한 지 다시 1년쯤 지났고 남자는 제게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좋아야,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픈 아빠 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나 없으면 안 돼. 거동도 불편하신데 내가 챙겨야 되는 거 알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남자는 고심 끝에 우리의 신혼집 가까운 곳에 아빠를 모셔와서 살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난관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희 집 사정을 들은 시댁 쪽에서 저를 반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내 아들도 뭐 아주 잘났다는 말은 못하겠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 기우는 결혼 아니니? 내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엄마 일찍 여인 것까지는 그래.
받아들일게. 그런데 병들어 누워있는 아빠의 여태껏 물류센터에서 일한 애가 뭔 돈이 있고 뭔 배운 게 있겠니?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아, 너도 네 아들이 너 같은 애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쉽게 허락해 주겠니? 난 그냥 좋아, 네가 포기해줬으면 좋겠구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세상은 나 자체로 보지 않고 아픈 아빠와 빈약한 학력까지 세트로 평가되는 거구나 싶었죠. 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좋아야,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우리 예쁜 딸 혼사도 맞고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인연이 아닌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끊어질 것 같던 인연이었지만 남자의 온갖 노력으로 우리는 결국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결혼 후에도 시댁에서는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더욱 잘 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시 제 나이 28살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원래 저와 둘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빠를 저희 신혼집에서 가깝지만 아담한 집에 모셨어요. 아빠를 우리 집에 아예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도 남편과 이야기해 보았지만 난색을 표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로 적당히 타협을 본 거예요.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들러 아빠 식사도 챙겨드리고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어 그거에도 만족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고 심한 입덧과 어지러움증으로 물류센터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오히려 일도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지만 임신 후 달라진 몸 상태 때문에 가까운 아빠에게 자주 찾아가 보지 못했죠. 아빠 미안해. 어제도 못 가서 오늘 가서 생선 요리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계속 구역질도 심하고. 아유, 우리 딸 입덧을 아주 세게 하네. 네 엄마도 그랬단다. 매일 먹은 것도 없는데 변기를 붙잡고 사느라 살이 오르기는커녕 한동안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 그런 걸 엄마를 닮다니. 어쨌든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네 몸 돌봐. 네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지.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가고 저는 귀여운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너무 소중한 아이였어요. 저는 나름 아빠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 자식이 나오고 나니 그 막중한 책임감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몸을 던져 나를 받아내고 그렇게 죽어라 밤낮으로 일하셨던 거구나. 자식이 있다는 것은 이런 느낌인 거구나. 저는 임신한 동안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아빠에게 더욱 잘해드리려 노력하며 열심히 육아도 했어요. 사랑을 듬뿍 머금고 자란 새싹처럼 아들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랐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운명은 장난처럼 또 제게 시련을 던져주고 가더군요. 살 좀 빼라. 몸이 그게 뭐냐? 반찬이 이게 뭐야? 집에만 있으면서. 재훈이 와이프 봤지? 애가 셋인데 늘씬하고 자기 일도 척척 잘해내는 거. 재훈이는 와이프한테 용돈도 받고 산댄다. 너 C팀의 서팀장 알지? 이번에 퇴사했어. 장인이 자리 줄 테니 자기 회사 와서 일하라고 했대. 난 참 복도 없지. 맞아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도 제대로 케어 안 하는 것 같다며 저를 비난하던 화살이 나중에는 제 주변의 모든 것에까지 돌아가더군요. 특히 전에 없던 아빠에 대한 공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장인 언제까지 저렇게 누워만 계신다는 거야. 이제 좀 일어나서 일해도 되지 않나? 거동은 되지만 폐 쪽이 많이 안 좋아서 나가서 장시간 일하시는 건 너무 무리야. 폐 망가졌다고 저렇게 누워만 있으면 더 아픈 법이야. 노동을 해야 낫지. 우리 아빠 상황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너 같으면 안 하겠어? 내가 번 돈으로 늙어빠진 장인이 입혀줘 먹여줘 다 하는데 저럴 거면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게 다 서로서로 좋은 일인데.
당신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빨리 돌아가시라니.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그리고 당신 돈 아빠한테 쓴 거 없어.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다 내가 벌어다 준 거잖아. 그럼 내가 번 돈이지.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냐? 다른 장인들처럼 도움을 주지 못하면 뺏어가지나 말아야지. 이건 뭐 완전 산 송장한테 그냥 돈을 붓는 격이니. 아우 속 터져. 뭐? 산 송장?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산 송장이지 뭐야 그럼. 남편의 도를 넘는 발언은 점점 수위가 높아갔고 저 역시 들을 때마다 속상함을 눈물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뭐라도 새로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처럼 몸으로 때우는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선 회사에라도 들어가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수였기에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사이버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요. 10년 넘게 안 쓴 머리를 재가동하려고 하니 많이 어려웠지만 간만에 학생이 된 기분으로 돌아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마저 무시하고는 했어요. 다 늙어서 사이버 대학은 무슨. 당신은 맨날 하는 일 없이 집안만 있다고 구박하잖아. 공부해서 나도 멀쩡한 직장에 취직할 거야. 그게 네 말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면 세상 사람 다 대학 나오게? 가서 식당 일이나 해서 돈 벌어. 안 될 것도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일으켜줘야지. 말 그렇게 하면 뭐 더 좋아? 어디 한번 잘 해봐라. 공부한답시고 얘한테 소홀하지나 말고. 남들에게는 별일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간절함이기도 했던 사이버 대학을 무사히 마쳤어요. 미흡하게나마 저희 학력에도 이제 대학이라는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실 뭔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대학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자체에 목말라 있었기에 어떤 쪽에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경력 단절의 기혼자를 어느 회사에서 뽑아줄지도 몰랐고요. 그러다 전에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본인이 하고 있는 보험 일을 제게 권하더군요. 좋아, 너는 차려입고 정식적 회사를 다녔던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다양한 일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여러 방면에 이해도도 높은 편이고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먼저 잘 다가가기도 하고 게다가 너 최대 장점이 성실이잖아. 보험하면서 그거 따라올 사람 없다. 너도 이거 한번 해봐. 괜찮을까? 언니 믿고 한번 도전해봐. 저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어요. 처음에 두려움과 달리 보험 일이 제게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것 봐, 너 잘할 거라고 했잖아. 물론 넌 이 보험 일 아니어도 뭐든 잘했을 거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네 고객만 몇 명이니? 너 진짜 대단한 거야. 저는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치고는 꽤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소개에 소개가 더해지다 보니 더 바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아빠도 작지만 돌봐주는 이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에도 모실 수 있게 되었죠. 참으로 감사한 날들이었어요. 아빠, 돈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건강만 챙기셔. 알았지? 고맙다, 좋아야. 정말 고맙다. 정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기죽이라는 유일한 사람은 있었죠. 바로 남편이요. 그까짓 거 보험 몇 개 팔아서 몇 푼 번다고 유세냐? 내가 언제 유세 떨었어. 나 일 시작하고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게 유세지 뭐야. 정장 입고 맨날 출근한다고 네가 뭐 큰돈이라도 번 것 같아? 돈 좀 달라고 하면 달라고 뭐라 하고 내가 알아서 벌어 쓰겠다고 하면 벌어 쓴다고 난리고 도대체 내가 당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네가 너무 의기양양한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래.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의기소침하고 시무룩해 있었으면 좋겠어? 당신은 도대체 날 여태껏 얼마나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길래 그러는 거야? 남편과 헤어질까도 생각했지만 아빠를 좋아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터에서는 활기가 넘치는 저였지만 집에만 오면 남편의 모욕적인 말과 태도에 눈물을 쏟게 일쑤였죠. 어떻게든 시간은 갔고 보험 일을 한 지 3년이 되던 해였어요. 어떤 분의 소개로 제 연락처를 받았다며 보험 설계를 부탁한 분이 있었죠. 네, 거기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그 여자를 드디어 만나 상담하게 되었어요. 성함이 오은혜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김조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의 그녀는 낯이 많이 익었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냥 자주 볼 수 있는 얼굴인가 싶었어요. 제 보험을 들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것을 좀 리모델링 해볼까 해서요.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맞지 않은 것은 없애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시군요. 아버님, 어머님 성함과 개인정보가 필요한데요. 혹시 두 분 신분증이랑 필요 서류를 지참해 주셨을까요? 네, 여기요. 저는 그녀가 내미는 가족 서류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버님 성함이 오영도님, 어머님은 장세령님 맞나요? 네, 저희 아빠 엄마예요. 세상에, 영돈 아저씨랑 세령 아줌마. 네가 그 은혜였구나. 어쩐지 낯이 너무 익다 했어. 이제서야 이렇게 만나다니. 네? 나야 나 조아 언니. 기억 안 나? 너 어릴 때 청수동에서 같이 놀던 조아 언니. 여자는 기억을 더듬더니 놀란 얼굴을 금치 못했어요. 언니, 조아 언니. 그 조아 언니구나. 공장 사장님 딸. 그래 맞아 나야.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니? 너무 반갑다. 저희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건강하시고 잘 계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잘 계셔. 너무 잘 됐다. 사장 아저씨는 잘 계셔? 우리 아빠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 병원? 왜? 어디 아프셔서? 그때 우리 공장 불났던 거 기억나지? 맞다. 공장에 불났었지. 어린 나이에도 그 시뻘건 불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어떻게 살았던 거야 언니? 그때 아빠 공장 화재로 뭐 다 망했지. 게다가 아빠가 그 사건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계속 일을 못 하셨어. 그럼 언니가 계속 가장 역할 했던 거야?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뭐. 졸업하고 계속 일만 죽어라 했지. 몇 년 전에 사이버 대학으로 공부하고 일을 시작한 거야. 생각보다 나한테 잘 맞네. 그랬구나. 언니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덕분에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지. 내 인생의 동기부여가 된 거지 뭐. 은혜와 저는 보험은 둘째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난 결혼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있어. 정말? 너무 좋겠다. 난 아직 결혼 못했어. 혼자야. 아직?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속상하시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시집도 안 간다고. 아 몰라. 엄마랑 아빠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아. 뭐 눈에 차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나도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 거에 통 관심 없기도 했고. 은혜와 저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아빠 공장이 한창 잘 되던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저보다 어린 여자아이 손을 잡고 공장에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족이었는데 잠을 잘 곳도 먹을 것도 잘 챙기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제발 일하게 해달라며 부탁하는 영돈 아저씨와 세령 아줌마에게 일자리를 내주었고 공장은 작은 간이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그 부부의 딸이 은혜였고 저희는 자매처럼 붙어 다니며 잘 놀았죠. 아빠는 사정이 너무 딱하다며 다른 직원들보다 은혜네 식구에게 더욱 각별히 대했고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아빠에게 은인이라며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서로 외동이었기에 저와 은혜 역시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붙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죠.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저희는 정말 가족같이 지냈고 서로를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공장에 불이 나면서 아저씨와 아줌마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일해야 했고 아빠도 몸이 나빠져 더 이상 전처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와 은혜네 식구는 연락이 끊겼고 그렇게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해왔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아직도 사장 아저씨랑 언니 얘기 맨날 해.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라며. 우리도 아빠랑 나 둘뿐인데 아저씨 아줌마 너 덕분에 가족이 생긴 것 같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렇게 너랑 헤어지고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 아빠는 아프지, 공장은 망해서 당장 돈은 구하지. 미안해. 나는 은혜 너희 식구들을 막 그리워하면서 살 여유가 없었어. 무슨 소리야. 그게 뭐가 미안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이렇게 들어도 내가 눈물 나는데. 언니랑 사장 아저씨 진짜 용감해. 오히려 우리가 더 일찍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해. 은혜와 저는 울다가 웃다가 하며 지난 30년 넘게 못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사장 아저씨 다리 수술부터 해드릴 거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그 약속도 못 지키고. 아니야, 마음만이라도 너무 감사하지. 아저씨랑 아줌마도 보고 싶다. 언니 만난 거 알면 엄마랑 아빠 너무 좋아서 기절할걸? 정말 그 정도로 엄청 그리워했었어. 고마워, 은혜야. 며칠 뒤 저는 영돈 아저씨와 세령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고 역시나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유, 우리 조아가 이렇게 크다니. 이제서야 만나다니.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아야, 잘 컸구나.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널 다시 만나게 되다니. 아저씨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너랑 사장님 덕분에 청수동에서 잘 지냈지. 거의 굶어 죽을 뻔한 우리 세 식구를 사장님이 받아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산 거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했겠니? 아빠도 가끔 아저씨랑 아줌마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참 좋은 사람들 만났던 것 같다고. 아빠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네, 원래 다리를 좀 절면서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공장에 불나고 연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거의 누워서 생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그때 사장님이 직원들 먼저 내보낸다고 맨 마지막에 나오셨었지? 원래는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모셔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일하면서 간병인이 계속 상주하는 병원으로 모셨어요. 그게 저도 안심되더라고요. 그때도 참 착하더니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잘 컸니? 안 되겠다. 좋아, 너 지금 시간 좀 충분히 낼 수 있니? 사장님 뵈러 가고 싶구나. 아저씨와 아줌마는 저를 앞세워 당장 아빠를 보러 가자고 성화였어요. 저는 아저씨네 가족을 모시고 아빠가 계신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빠, 여기 아저씨랑 아줌마 알아보겠어? 영동이 자네 아닌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아유, 사장님,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하셨어요. 그때 화재 사건 이후로 계속 이렇게 건강에 안 좋으셨다니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픈 나보다 우리 조아가 고생이 많이 했지. 또 그런다. 고생 아니라니까. 아저씨와 아줌마 은혜는 아빠 손을 놓지 못하더군요. 은혜도 너무 잘 컸구나. 예전 동그랗던 얼굴이 아직 남아있네. 아저씨도 아직 멋있으세요. 고맙구나. 항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아빠 얼굴에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까지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때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새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덕분은 무슨, 자네랑 재수씨가 워낙 열심히 일해주고 했잖나. 나도 너무 고마웠지. 죽을 뻔했던 저희 세 식구한테 따뜻한 밥 주시고 잘 곳 마련해 주셨던 거 저는 하루도 잊어본 적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하면서도
사장님께 은혜 갚을 것만 생각하며 죽어라 이랬어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만이라도 고맙네.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사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저 건강만 하십시오. 그날 이후로 아저씨네는 아빠를 컨디션도 훨씬 좋고 비싼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영돈 아저씨,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다. 된다면 내 장계라도 꺼내서 사장님 바꿔드리고 싶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담 갖지 말고 아버님 여기서 편하게 모셔. 알고 보니 영돈 아저씨네는 어디 가서든 성실히 일을 했고 좋은 기회에 큰 돈을 벌게 되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그때 그냥 일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달리 바라보고 달리 살 수 있는 눈과 마음도 가르쳐 주셨었지. 그런 삶의 태도로 살다 보니까 어딜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돼 있더라. 다 사장님 덕분이고 말고. 아저씨는 최고 수준으로 아빠의 병간호에 신경을 써주셨고 그만큼 아빠가 웃는 날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행복할 때 불행이 찾아오는 법인가 봐요. 그렇게 잘 지내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가 아저씨랑 만나고 시간 보내고 싶으셔서 여태껏 기다렸었나 봐요. 너무 짧기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웃으며 즐거워했던 날들이 많았던 것을 알아요. 아저씨 아주머니께 아빠의 행복한 마지막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조금만 더 같이 있다 가시지 그러셨어요. 저보다 더 슬퍼하시는 아저씨네 식구들을 보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진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유품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오래된 상자 안에 낡은 사진을 한 장 발견했어요. 지금은 불타 없어진 공장 정문에서 아빠와 아저씨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으며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버리지 않고 아저씨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꼭 만나요. 이번 생에 못 다한 은혜 꼭 갚고 싶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야, 이거 받으렴. 이거 원래 나중에 사장님 만나면 드리려고 차곡차곡 모았던 건데 네게 주마. 아저씨는 통장 여러 개를 제게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은혜 아빠가 여태껏 하루에 몇천 원이고 몇만 원이고 돈이 생기면 모았던 통장이야. 네? 그걸 왜 저한테 주세요? 사장님을 생각하면서 모은 거거든. 아무리 그래도 이걸 저한테 어떻게 주세요? 아저씨도 힘들게 모으셨을 텐데. 제발 받아주렴. 사장님이 건강하셨다면 해드릴 것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네가 안 받으면 나의 지난 30년이 무너질 것 같구나. 아저씨와 아줌마는 기어이 그 통장들을 제 손에 쥐어주셨고 저희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들을 열어보며 아저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묻더군요. 뭔 통장이야? 대충 사정을 들은 남편이 코웃음치며 말하더군요. 심파극이 따로 없구먼. 장인 은혜를 생각하며 30년 넘게 이 돈을 모았다고? 그래봤자 뭐 몇 동전 모으듯이 했겠지. 뭐 얼마나 되겠어? 어? 이게 0이 몇 개야? 마지막 통장에 찍혀있는 총 액수는 놀랍게도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이걸 그냥 줬다고? 이 돈을? 아빠한테 주려던 거였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감사할 따름이지. 이야, 이 사람 돈 냄새 좀 풍기는데? 잘 잡아야겠네. 무슨 호구 잡았어?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분들은 진짜 가족같이 지내던 분들이야. 추억도 많고 고마운 것도 많다고. 그런 감동은 난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 노인네한테 잘 보여서 이것저것 많이 얻어와봐. 남편은 정 떨어지는 소리만 내뱉더군요. 우리 두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며 지냈는지 알 턱이 없는 남편은 계속 제게 주는 것을 다 받아오라며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저씨는 제게 새 집과 새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어요.
여기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환경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대. 부담 갖지 말고 받으렴. 아저씨, 지난번에 통장 주신 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집이랑 차를 받아요? 우리 은혜는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조아 너도 다시 찾은 우리 딸이나 다름없지 않니? 네가 잘 살아야 사장님에게 갖지 못한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 같아. 정말 괜찮으니 받아두렴. 아저씨네의 배려로 저희 세 식구는 새 차와 새 아파트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 기쁨의 입꼬리를 실룩거렸어요. 조아야, 뭐 필요한 거 있어? 먹고 싶은 건 내가 이따 사갈게. 힘든 거 다 나 시켜. 네가 하지 말고. 남편은 갑자기 제게 친절하고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후야 어쨌든 남편의 서근서근해진 모습에 저는 다시 희망을 품기도 했었죠. 얼마 후 남편은 제게 본성을 드러냈어요. 조아야, 나 부탁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준 아파트 내 명의로 해주면 안 될까? 뭐? 명의를? 그건 왜? 아니, 이 집에서 내 거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잖아. 그거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명의만 나로 하고 우리 셋이 평생 행복하게 살자. 어? 저는 왠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도무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내 것도 하나 없어. 그런데 아저씨가 주신 집을 덜컥 당신 이름으로 해달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잘 좀 생각해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 그냥 남편 기 좀 살려줘.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집 있는 남자다. 그런 거. 나 어깨 좀 펴고 다니게. 하지만 저는 잘 생각해보겠다며 남편 말대로 명의를 바꾸지 않고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다 바로 그 사건이 벌어졌죠. 조아야, 내가 오늘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온 거 있지? 그것 좀 가져다 줄 수 있나? 안 되면 퀵으로라도 좀 보내줘. 나 오늘 쉬니까 내가 갖다 줄게. 전화하면 받으러 와. 어느 날 남편이 놓고 간 서류를 들고 회사에 찾아가게 되었고 마침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에 있어 비상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남편 사무실이 있는 5층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조아 걔 아주 녹이는 중이야. 조금만 더 우쭈쭈 해주고 떠받들어주면 넘어올 것 같아. 요즘 내가 잘해줬더니 지가 진짜 여왕이라도 된 줄 아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 그래도 어떡해. 좀 참으면 집이 하나 통째로 나한테 오는데.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해야지. 그 아파트 내 걸로 하자마자 바로 이혼각이다. 아휴, 저런 여자랑 살붙이고 사는 것도 곤욕이긴 하다. 통화하는 사람은 분명 남편이었어요.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남편은 아저씨가 주신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그동안 제게 잘해주는 척을 했던 거였고 저는 그 모습에 새 출발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어도 아프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휩싸여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녁 아들을 재우고 남편과 이야기 좀 하자며 불러냈어요. 자, 이거. 이게 뭐야? 웬 서류 봉투? 열어봐. 이거 혹시 내가 바라는 그건가? 희죽희죽 웃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고 1분 뒤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이게 뭐야? 고준아가 누구야? 이 아파트가 왜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팔았어, 그 아파트. 뭐? 그 고준아라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그걸 왜 네 맘대로 팔아? 그럼? 그거 내 건데 내 맘대로 못 팔아? 너 미쳤어? 네 거라니. 그거 내 명의로 해주기로 했잖아. 내가? 그건 당신이 요구했던 거고 난 들어준다고 안 했는데? 알았어. 그럼 아파트 판 돈은? 나 줄 거지? 그걸 왜? 당신 꿈도 크다. 당신 공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재산인데 그걸 왜 당신한테 줘야 돼? 뭐? 주아, 너 대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부부잖아. 재산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지. 아, 그래? 그래서 이혼 이야기도 남이랑 공유한 건가?
그날 비상계단에서 다 들었어. 네 통화 소리. 집을 네 명의로 바꾸고 이혼하겠다고? 누구 맘대로? 뭐? 통화 소리? 안색이 하얗게 질린 남편은 변명거리를 찾느라 바빠 보이더군요. 아저씨가 주신 집은 너무 크잖아. 나랑 아이 둘 지내는데 50평이 웬 말이야. 아저씨께 부탁드려서 그거 팔고 둘이 지낼 만한 좋은 곳으로 새로 계약했어. 그 아파트 판도는 아저씨한테 돌려드린다니까 그냥 내 생활비 하라고 하시네? 뭐? 둘? 왜 둘이야? 왜긴 너랑 이혼하고 난 우리 아들이랑 둘이 살 거니까. 전에 그렇게 날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이더니 이제 나한테 뭐 빼갈 것이 생기니까 벌벌 기었던 거야? 끝까지 잘 좀 속이지 그랬어. 왜 중간에 들키고 그래? 좋아야, 내가 잘못했어.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앞으로 3일 줄게. 조용히 당신 짐 싸서 나가고 합의 이혼하던지 끝까지 버티다 진흙탕 묻혀가며 소송하던지. 그런데 내 동생 은혜가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라지 뭐야? 난 소송에도 질 자신이 없는데 괜찮으면 붙어보든가. 잘 꺼져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저는 그에게 크게 한 방 먹이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넋을 놓고 저를 쳐다보는 그에게 손가락 욕도 잊지 않고 해줬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헤어졌고 지금은 아저씨가 새로 마련해 주신 좋은 거처에서 아들과 잘 지내는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아저씨네 식구들과 유럽 여행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게 모두 우리 아빠가 베풀었던 은혜인데 이렇게 제가 누려도 되는 걸까요? 오늘따라 아빠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날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마음에 좋은 인연들을 곁에 두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